길이의 독서 아하! 이바과짐의 옥명숙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제도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6.25 읽기 전쟁과 여자 2편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북으로 간 여자 포로들과 100명의 아기들. 국방기고 울프독의 워 히스토리 중에서 발췌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포로들을 다 태운 LST 상륙함은 항구를 떠났다. LST 내부는 포로수용 전용으로 개조되어 있었다. 중간에 복도가 있고 양쪽에는 철창으로 칸막이를 한 여러 개의 유치장 같은 격리실들이 있었다. 여자 포로들은 LST가 부산까지 가는 동안 칸막이 격리실들에 들어가서 조용히 있었다. 부산항에 도착해서 포로 수송용 기차에 오를 때까지도 수송 북송 여자 포로들은 그런대로 얌전했었다. 미군이 제공한 포로 수송 열차는 미군이 운행하는 열차 중 최고급이었다. 즉 미국에서 가져온 환자 수송용 열차였다. 2층 침대차처럼 생겼지만 침대의 높이가 앉기 편한 높이였다. 미군은 이런 병원 열차를 4편 운행했었는데 전방의 부상병들을 부산병원선으로 수송해서 치료를 하거나 병원선 편으로 일본의 큰 병원으로 보내기도 하였다. 공비들이 야간에 운행되는 불 켜진 미군 병원 열차를 습격해서 환자들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사건들이 있었다. 내부도 극히 청결했고 침대마다 깔린 시트는 감히 앉기가 두려운 눈처럼 하얀 새 것들이었다. 여자 포로들은 열차마다 자신들의 조장이 있어서 그들을 통제했다. 박종순 순경과 동료 여자 경찰들은 각 열차 한 량에 한 명씩 배정이 되었는데 실내가 아니라 열차 선강구 객실 문 밖에서 계속 서 있어야 했다. 반대편 출구에는 미군 헌병이 배치되었다. 열차 한 구석에는 미군들이 지급한 시레이션이 높이 쌓여 있었다. 북한으로 돌아가면서 배고프면 먹으라는 미군의 배려였다. 시레이션은 여러 캔 식품들을 작은 상자에 넣은 미군의 비상 전투 식량이다. 그리고 북한 상품이 든 박스가 역시 옆에 모여 있었다. 박종순 순경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 북한제 담배였다. 포로 교환 무렵 국제 적십자사를 통해 상호 포로들에게 위문품을 보낼 수가 있었다. 이 북한제 담배도 적십자사를 통해서 여러 포로들에게 전달된 것이었다. 아기를 업은 포로들은 동옆에 뜬 아기들을 풀러서 침대에 눕히기도 하고 조금 큰 애들은 안고서 자기도 했다. 마침 결혼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던 박순경은 아기들을 지켜보았다. 아직 앉지도 못하는 아기가 있는가 하면 아장아장 걷는 아이도 있었다. 아기들이 입은 옷을 보니 아주 깨끗한 신품 유아복들이었다. 마치 아기들의 치수를 미리 재어서 맞춘 듯이 크지도 작지도 않게 몸에 아주 잘 맞았다. 가난했던 그 시절
한국의 엄마라면 누구나 탐을 낼 만한 고급 유아복들이었다. 드디어 기차가 최종 목적지 문산을 향하여 부산역을 출발하였다. 여자 포로들은 고향에 가는구나 실감이 났을 것이다. 귀향의 기쁨과 그간의 서름과 고통 그리고 설렘은 그들을 난동을 개시하게 하였다. 기차 출발과 동시에 몇 년이 복도에 나와서 구호를 외치며 선동, 초멸축이 시작했다. 선도 동작에 따라 요란한 합창이 나오고 박수가 나오고 중간중간 반미 구호가 쏟아져 나왔다. 2시간 난리법석을 치고 지쳐버리자 이들은 창문을 열고 미군이 준 시레이션을 기찻길 옆 행인들에게 획획 던져주었다. 그렇게 던져대니 시레이션이 남아날 리 없었다. 그러자 포로들은 열차에 동승한 미군 헌병에게 추가 시레이션을 요구했다. 시비에 시달리기 싫은 헌병들은 두말 안하고 계속 공급해 주었다. 포로들은 아무도 시레이션을 입에 대지 않고 밖으로 집어 던지기만 하였다. 달리는 기차 옆 길로 남자들이 지나가면 담뱃갑을 집어 던져 주었다. 그 담뱃갑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는 나중에 알게 되었다. 난동을 치던 포로들은 더 극단적으로 나왔다. 침대의 하얀 시트들을 벗겨내어 기차 옆에 내거는 현수막을 만들기 시작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악을 쓰면서 기차 밖에 내건 현수막이었다. 글씨체를 보면 미술이나 서예 또는 글씨에 아주 경험이 많은 여자 포로가 쓴 글씨다. 그러나 잘 보면 잉크의 색깔이 전반부는 진한데 후반부는 연하다. 나는 숨겨온 먹들이나 잉크가 부족하니까 여기에 물을 타서 쓴 것이 아닌가 했었는데 박순경은 더 끔찍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글자 색깔이 연한 부분은 사람 피로 썼다는 것이다. 포로들은 숨겨온 잉크 아니면 먹물이 떨어지니까 서섬지 않고 시레이션 캔으로 기차 유리창을 마구 후려 갈겨 깨버리고 떨어진 유리 조각으로 팔들을 태연하게 푹푹 찍어 피가 도락물같이 분출하게 하고 그 피를 가지고 현수막 글씨를 써내려 가더라는 것이다.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포로들은 태연함을 넘어 아주 넘넘한 표정까지 섰다. 여자들이 조직 폭력배들이 담력 자랑하듯이 섬뜩한 짓들을 하는 것을 보며 전쟁과 포로 생활에서 여성성을 모두 상실한 동물적인 난폭성만 남은 이성 상실 집단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난동을 부리던 여자 포로들은 제풀에 지치자 문 밖에서 밥도 못 먹고 서서 근무해야 했던 여자 경찰들을 열차 내로 강제로 끌어들여서 갖은 모욕을 주고 폭행했다. 여자 경찰 모두가 폭행을 당했다. 특히 살이 좀 쪘다고 호송 초반부터 모욕을 당했던 여자 경찰은 제일 심한 폭행을 당하였다. 그녀는 열차 안으로 끌려 들어가 이 돼지 같은 년 하며 두들겨 맞으며 온몸을 꼬집히고 머리칼을 쥐어 뜯겼다. 그 여자 경찰은 이 수모를 겪은 뒤인 몇 년 후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떴다. 동료 여자 경찰들은 이때 당한 쇼크가 단명한 이유가 아니겠냐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포로들의 호송경찰 폭행은 모든 칸에서 행해졌다. 박순경도 예외가 아니었다. 드디어 문이 열리더니 두어 년이 박순경을 안으로 잡아 끌었다. 이년아,
너도 이리 들어와. 안으로 끌려 들어가 보니 험악한 인상의 여자 포로들이 그녀를 손볼 준비를 하고 있었다. 포로들은 자기보다 서너 살이나 어린 것들이었지만 나이 사정을 봐줄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나 박순경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이미 대공수사에서 침투와 위장 등으로 잔뼈가 굵은 몸이었다. 서에서도 눈치와 임기응변 능력이 소문난 사람이었다. 그녀는 험악한 것들이 손을 보기 전에 선수를 쳤다. 박순경은 두 손을 하늘로 번쩍 축혀 올리며 벼락같은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나는 노동자 농민의 자식입니다. 열차가 떠나가게 지른 외침에 험악한 인상들은 아연해졌다. 그건 이승만 도당의 주구 남조선 경찰의 입에서 나오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못한 말이었다. 멈칫하는 사이 열차 저 구석에서부터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나면서 금방 그 박수 소리는 전 포로들 사이에 퍼졌다. 열렬한 박수를 받은 박순경은 포로들과 같이 앉아서 한동안 같이 달렸다. 아무리 강한 체에도 순진한 면은 다 가지고 있는 어린 나이의 소녀들이었다. 여자 포로들은 노동자 농민의 딸이라는 박순경을 완전히 마음에 들어했다. 박순경의 아버지는 공산당들이 미워하던 지주 계급이었다. 포로들 중에 다정하게 등을 두들기며 과자를 갖다 주기도 하는 과잉 친절을 베푸는 녀석들도 있었다. 그녀들은 박순경을 졸랐다. 동무야, 우리같이 공화국 수령님께 가자. 철없는 소리였지만 노련한 박순경은 이를 기막히게 맞받아쳤다. 좋아, 나도 늘 수령님 곁으로 가고 싶은 생각을 해왔었다. 이 기회에 나도 가겠다. 김일성이가 싫어서 남아 했는데 반대로 둘러붙인 것이었다. 우와! 젊은 포로들은 차 안이 떠나가게 박수를 쳤다. 박순경은 속으로 냉소를 띄었다. 영리한 기지로 위기를 탈출해 근무 위치로 돌아온 박순경은 이 철부지들아, 나를 데리고 어떻게 판문점을 통과할래? 라고 속으로 대내며 안도의 한숨을 돌렸다. 호송임무 여자경찰 모두가 포로들의 폭력에 수모를 당했지만 자신만이 유일하게 당하지 않았다는 것은 나중에 알았다. 기차는 북쪽을 향하여 달렸다. 박순경은 차 안을 들여다보면서 귀한 포로 엄마에게 안겨서 새근새근하게 잠들거나 저들바는 아기들을 보고 놀란 사실을 알았다. 여자 포로들이 악을 쓰고 노래를 부르고 발광 상태의 소동을 피는데도 어느 아기도 우는 아이가 없었다. 보통 가정의 아기들이라면 이 소란에 까무러치게 울어댔을 텐데도 말이다. 세상에 나와서 눈을 떴을 때부터 포로 수용소의 소란스런 난동 속에서 자라났기에 모두 면역이 된 것이었다. 전란의 난동에서 어린 나이에 변을 당하고 아기를 가지게 된 엄마들의 운명도 그렇지만 앞으로 북한이라는 폐쇄 국가에서 주위의 손가락을 받으며 자라날 아기들의 운명 역시 결코 행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차 안에서 오락회인지 선동대회인지 또 난리가 벌어지는 텀에 앳된 여자 포로가 슬쩍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차 안의 눈치를 살피며 슬쩍 말했다. 저는 집이 서울이에요.
동덕여고 다니다가 인민군에 들어갔어요. 아, 그러세요. 저 어떻게 안 될까요? 집으로 가고 싶어요. 북송 대열에서 빠지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북한군이 되고 포로가 되었지만 집단의 감시가 너무 심해서 방공포로로 전향할 기회를 가질 수가 없었고 어찌어찌 하다가 북송 열차까지 타게 되었다는 것이다. 박순경은 할 말이 없었다. 이미 유엔군이 북쪽에 통보한 송안포로 명단에 엄연히 올라있는 그녀가 송안 마지막 과정에서 북으로 가지 않겠다고 한들 후유증을 두려워할 미군들이 그녀의 간청을 들어줄 것 같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박순경이 그녀를 도울 아무런 능력도 권리도 없었다. 박순경의 힘들 것 같다는 대답에 그 서울 출신 여자 포로는 한숨을 쉬며 큰 실망감을 표했다. 말하는 중에도 연신 차 안의 눈치를 보던 그녀는 작은 종이 쪽지를 넘겨주었다. 제 집 주소인데 죄송하지만 부모님에게 제가 살아서 북조선으로 갔다고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쪽지를 전해준 그녀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던 표정을 애써 힘들게 참으며 객실로 돌아갔다. 호송 임무가 끝난 뒤 박순경은 다른 여자 경찰로부터 한 사실을 듣고 가슴이 서늘해졌다. 송안 열차의 차 안에서 여자 포로들이 한 여자 포로를 때려 죽였다는 것이었다. 소란스런 폭행 장면을 똑똑히 본 담당 경찰이 어떻게 되었냐고 물었더니 북한 여자 포로는 리성만 도당의 개들에게 맞아 골병이 들은 아이인데 그만 고향에 돌아가기 전에 병이 악화되어 죽어버렸다. 고 말했다. 죽은 시체는 객실에 준비된 담가에 담아 북으로 가져갔다.